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8일 화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우한 폐렴의 국내 확진자가 4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정부가 감염병 위기 경보를 주의해서 경계로 올렸습니다. 공항에서 곧바로 병원과 자택으로 격리됐던 첫 번째, 두 번째 확진자와 달리 세 번째와 네 번째 확진자는 입국 당시 특별한 증상이 없어서 상당 기간 여러 곳을 돌아다닌 것으로 드러나 추가 감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강원도에서는 2명이 의심 증세를 보였는데 20대 여성은 세 번째 확진자와 약국에서 접촉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우한 폐렴에 대해 중국 당국이 초기 대응을 부실하게 해서 사태를 키웠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내 환자는 3,000명에 육박하고 사망자는 80명을 넘어섰습니다. 수도 베이징에서도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우한 당국은 최근 며칠 동안 발열 환자가 15,000명가량 나왔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25일 폭발 사고로 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강원도 동해시 펜션의 주인이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직접 가스밸브 마감 작업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부실 시공은 없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신에 화상을 입은 60대 중상자가 숨지면서 사망자는 6명으로 늘었습니다. 설 연휴 동안 느낀 민심에 대해 말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민생 경쟁에 나서야 한다고 했고 자유한국당은 정권 심판론을 내세웠습니다. 여야 모두 민생을 앞세우면서 2월 임시국회를 여는 데는 합의한 것으로 보이지만 쌓여있는 민생 현안들을 처리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미국 엘라 베마주 테네시강 보트 선착장에서 불이 나 지금까지 8명이 숨졌습니다. 선착장에 있던 보트 35척이 모두 불탔습니다. 배에 실려있던 프로판 가스통 등이 폭발하면서 불길이 크게 번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에 대한 해법을 담은 중동 평화 구상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일 공개를 합니다. 이번에도 이스라엘의 우호적인 내용에 담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반발하고 있는 팔레스타인에서는 새로운 투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 발병하는 우한 폐렴의 국내 확진자가 4명으로 늘었습니다. 정부는 감염병 위기 경보를 주의해서 경계로 올렸습니다.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때도 주의 수준이었는데 이번 우한 폐렴은 그보다 더 심각하다고 보는 겁니다. 가장 큰 문제는 공항에서 곧바로 병원과 자택으로 격리됐던 첫 번째, 두 번째 확진자와 달리 세 번째와 네 번째 확진자는 입국 당시 특별한 증상이 없어서 상당 기간 이곳저곳을 돌아다녔다는 점입니다. 네, 현재 의심 환자로 정확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가운데 세 번째 확진 환자와 접촉이 있었던 환자도 있습니다. 격리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국내 이곳저곳을 돌아다닌 이 세 번째, 네 번째 확진자와 관련해서 정확한 접촉자 수와 이동 경로에 대한 발표가 오늘 오전에 나오는데요. 정부의 긴급 관련 장관 회의도 오늘 열립니다. 우한에 있는 우리 교민들을 데려오는 방안 등 관련 대책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먼저 현재 국내 상황을 백민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강원도에서 두 번째로 의심 증세를 보인 환자는 서울에 사는 20대 여성이었습니다. 지난 26일 춘천을 찾았다가 의심 증세를 보이자 질병관리본부에 자진 신고했습니다. 이 여성은 세 번째 확진 환자가 방문한 서울 강남구에 있는 약국에 함께 있었던 걸로 추정됩니다. 강원대병원은 현재 이 여성을 격리한 후 검사를 진행 중입니다. 앞서 원주에 사는 부모와 함께 지난주 중국 광저우에 다녀온 15개월 영아가 어제 아침부터 기침 등 의심 증세를 보였습니다. 의심 환자가 늘어나자 강원대병원은 모든 내원객의 발열 상태와 중국 방문 이력을 확인 중입니다. 네 번째 국내 확진자인 50대 한국인 남성은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격리돼 치료 중입니다. 중국 우한을 관광한 뒤 20일 귀국한 이 남성은 증상이 확인돼 격리되기까지 7일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에 접촉한 사람 수가 많다면 국내 확산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현재 정확한 접촉자 수나 이동 경로를 파악 중입니다. 국내 전파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의심 증세 신고도 늘고 있습니다. 어제 부산에서 의심 증상을 보인 30대 여성은 역학조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도 군포와 광명에서 의심 환자로 분류된 또 다른 환자 2명은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세 번째 환자가 어떤 곳들을 다녔는지 공개됐습니다. 지난 20일 국내에 들어와서 경기도 일산과 서울 강남 등을 돌아다녔는데 성형외과와 호텔, 음식점, 한강공원을 찾았습니다. 가까이에서 접촉한 사람은 파악된 숫자만 70명이 넘습니다. 최하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강남의 호텔 뉴브입니다. 세 번째 확진자는 나흘 동안 이곳에 묵었습니다. 귀국한 날과 격리된 날을 빼고 모두 이 근처 강남 일대에서 움직였습니다. 객실을 관리하는 직원 중 한 명이 발열 등 증상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병원 격리 후 2차례 검사를 받았고 음성으로 판정돼 어제 오전 퇴원했습니다. 확진자는 호텔 주변의 음식점과 카페를 자유롭게 오갔습니다. CCTV와 카드 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강남구 안에서만 11곳에 갔고 61명이 밀접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확진자는 격리되기 전까지 이 성형외과에 총 3번 방문했습니다. 밀접 접촉자 대부분이 체류 기간이 길었던 호텔과 병원에서 발생했습니다. 병원 직원과 방문 환자 일부가 능동 감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23일에는 한강공원을 산책하고 인근 편의점도 들렸습니다. 강남구는 대책반을 꾸려 역학조사를 시행하고 방문 장소엔 방역 작업도 진행했습니다. 또 혼란을 막기 위해 접촉자가 적은 소규모 업소 8곳은 밝히지 않겠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최하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대책회의를 열고 중국 우한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온 사람들을 모두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번 주 중에 전세기를 보내 우한에 있는 우리 교민 500여 명도 국내로 데려올 예정입니다. 심수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항공서비스 앱을 분석한 결과 우한이 봉쇄되기 전 한국으로 들어온 사람은 약 6,400명으로 추정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에서 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모두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증세가 뒤늦게 나타나는 만큼 현재 어떤 상태인지를 일일이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땐 1차 감염자가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2차, 3차 감염을 유발했습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2차 감염을 막는 데 전 부처가 총력을 기울여달라며 필요하면 군 인력과 시설도 활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외교부 등은 이번 주 중에 우한에 있는 우리 교민 500여 명을 전세기 편으로 데려오기 위해서도 작업 중입니다. 우한 주재 총영사관에 귀국을 희망한 교민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환자나 의심 환자는 아직 없는 걸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잠복기 이후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귀국 교민들을 상대로 방역 절차를 철저히 실시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메르스 발병 때처럼 지방자치단체의 수련원 등을 빌려 임시 수용한 뒤 모니터링을 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JTBC 심수희입니다. 우한 폐렴의 발원지인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최근 며칠 동안 열이 나는 환자가 15,000명 발생했다고 우한시 당국이 밝혔습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2,840명의 우한 폐렴 확진자가 나왔고 사망자는 81명이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안태웅 기자입니다. 최근 며칠간 발열 환자가 15,000명 발생했다. 중국 우한시 당국이 어제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과거 비슷한 시기 우한에서 발생한 발열 환자가 3,000명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5배 정도입니다. 저우센왕 중국 우한시장은 초기 대응 실패를 시인했습니다. 我感觉我们应对危机的能力，我们的这些公共卫生事件，我们应对的这些办法，还需要很好的完善。 그러면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제안한 것처럼 전염병 통치 능력과 제도를 현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염병 발생 초기에 정보와 권한이 매우 제한됐다며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는 중국 중앙정부의 통제로 제때 우한 폐렴 관련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의 수도 베이징에서는 영유아 2명이 감염됐고 새로운 확진자 5명 중 4명이 모두 30대에서 40대로 확인되면서 빠른 전염력에 대한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베이징 현지 시간 27일 저녁 8시 기준으로 중국 내 2,840명의 우한 폐렴 확진자가 나왔고 사망자는 81명이라고 공식 집계했습니다. 하루 전보다 확진자는 800여 명, 사망자는 25명이 늘어난 것입니다. 이처럼 우한 폐렴 확산으로 불안감이 높아지자 시진핑 주석은 지난 20일과 25일에 이어 27일에도 중요 지시를 내렸습니다. 인민일보에 따르면 시 주석은 당원 간부들은 단결해 전염병과의 전쟁에서 승리해야 한다며 통일된 지휘와 행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JTBC 안태훈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현지 시간 26일 발간한 1일 상황 보고서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우한 폐렴에 대한 전 세계적인 위험 수위를 기존 보통에서 위험으로 올렸습니다.
그러나 WHO 측은 이전 보고서에서 잘못된 부분을 고쳤을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모습입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전 세계적인 위험 수위를 보통에서 위험으로 올렸습니다. 본부가 있는 스위스 제네바 현지 시간 26일 늦게 내놓은 상황 보고서에서입니다. 특히 중국 내에서의 위험 수준은 매우 높음으로 명시됐다고 AFP 통신은 전했습니다. 다만 WHO는 지난 23일에서 25일 1일 보고서에서 전 세계적인 위험 수위를 보통으로 잘못 표기한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는 겁니다. WHO는 23일에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해 전 세계적인 비상사태를 선포할 단계는 아니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과거 위험 수위를 너무 높게 평가했다가 괜한 혼란을 불렀다는 비판을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2009년 신종플루 유행 당시 WHO가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백신 사재기 현상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한편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은 어제 중국에 도착해 중국 보건당국자 등과 대응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을 기소한 과정을 놓고 법무부가 감찰 카드를 꺼내든 것이 설 연휴 직전이었죠. 그런데 원론적으로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모두 감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오늘 각각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신아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무부는 최강욱 비서관 기소 당일 사건 처리 절차에 문제가 있는 날치기 기소라며 감찰 시기와 주체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청법 21조에 따라 지검장이 검찰청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검사를 지휘해야 한다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반면 대검찰청은 12조를 근거로 검찰총장이 지휘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총장이 검찰 사무를 총괄하는 만큼 일선 검사들이 최종 결정권자인 총장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이성윤 지검장이 기소 당일 상황을 윤 총장에게 보고 없이 추미애 장관에게 먼저 보고한 것을 두고도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이 지검장은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 장관에게 반드시 보고해야 할 내용이었고 윤 총장이 대부분 사실관계를 잘 알고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개별 사건에 대한 지휘는 검찰총장만 하도록 한 검찰청법에 배치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개별 사건 처리 결과를 장관에게 먼저 보고한 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법무부는 감찰 카드를 꺼낸 상태입니다. 하지만 법무부가 직접 할지 대검에 지시할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총장 역시 감찰을 직접 지시할 수 있어서 감찰 사안의 범위와 대상에 따라 담당 부서가 정해질 걸로 보입니다. 이론상으론 검사들을 상대로 한 직무감찰이라 양기관이 모두 가능해 법무부와 대검이 감찰권을 두고 충돌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JTBC 신아람입니다. 설 연휴가 이제 끝나고 정치권에서는 각자 파악을 한 민심을 전했습니다. 설 민심에서 민생을 읽어낸 건 같았는데 서로 다른 말을 했는데요. 2월 임시국회가 열릴 가능성은 크지만 합의를 잘해서 이 민생 법안들을 처리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설 명절 동안 그만 싸우고 일부터 하라는 질책을 많이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 인사 등과 관련한 야당의 과도한 공격이 민생 정치에 방해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언제까지 검찰 문제 하나에만 발목 잡혀 있어야 한단 말입니까? 대신에 정치권은 치열한 민생 경쟁에 나섭시다. 반대로 한국당은 정권 심판론이 자자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제 좀 살려달라, 더 세게 잘 싸워달라고 유권자들이 요구하더란 겁니다. 못 살겠다 갈아보자라는 말씀들을 하시는 것을 쉽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당 이런 국민들의 설 민심 잘 새기면서 그래도 두 당 모두 민생을 앞세운 만큼 일단 2월 임시국회를 여는 데는 합의한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한국당에선 민생을 어렵게 하는 법들이 대부분이라며 당장 협조할 생각이 없다는 얘기도 함께 나왔습니다.
또 이른바 검찰 학살 TF도 구성해 검찰 인사 문제 등도 계속 쟁점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큰 틀에서 합의한 대로 다음 달 10일쯤 국회가 열려도 정상적으로 운영될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미국 엘라베마주 테네시강의 보트 선착장에서 큰 불이 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8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백민경 기자입니다. 선착장 건물은 까맣게 그을린 채 무너져 내렸습니다. 불이 옮겨 붙은 배들은 형체만 남았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7일 미국 엘라베마주 북쪽 스코츠버러 테네시강 보트 선착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선착장에 있던 보트 35척이 모두 불탔고 최소 8명이 숨진 걸로 알려졌습니다. 수색이 진행되면서 사망자와 실종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불은 자정이 막 지난 무렵 보트 선착장에서 시작됐습니다. 나무로 된 선착장이 불길에 휩싸이면서 알루미늄 지붕이 녹아내렸고 정박해 있던 배들로 불이 옮겨 붙었습니다. 당시 배에는 프로판가스통 등이 실려 있어 폭발음과 함께 불길이 빠르게 번진 걸로 전해졌습니다. 목격자들은 당시 배에 있던 사람들이 선착장으로 피할 수 없어 강으로 뛰어들었다고 전했습니다. 불에 타버린 보트 일부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으면서 수중 수색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분쟁을 해결할 방안이라면서 중동 평화 구상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일 내놓습니다. 이를 앞두고 긴장감이 또 한 번 높아지고 있는 게 팔레스타인에서 새로운 투쟁을 초래할 것이라는 경고를 했습니다. 워싱턴 임종주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만났습니다. 네타냐후 총리의 정치적 맞수인 베니 간츠 야당 대표와도 잇따라 회동합니다. 그 결과가 이른바 중동 평화 구상으로 우리 시간 내일 새벽 발표됩니다. We're going to be discussing Mideast peace. We're going to be announcing a plan tomorrow at 12 o'clock.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평화 구상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3월 시리아 골란 고원을 이스라엘 영토로 인정한다는 포고문에 서명했습니다. 또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하고 텔아비브에 있던 미 대사관을 이곳으로 옮겼습니다. 팔레스타인 자치령인 요르단강 서안 이스라엘 정착촌도 국제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40년 넘게 지켜진 미국 외교 노선을 뒤집은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팔레스타인의 반발을 샀습니다. 이번 구상에도 이스라엘의 우호적인 내용이 담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측은 트럼프식 구상이 새로운 투쟁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They probably won't want it initially, but I think in the end they will. I think in the end they're going to want it. 일각에서는 오는 3월 총선을 앞둔 네타냐후 총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이스라엘에 유리한 내용이 발표되면 부패 의혹 등으로 인한 지지율 하락에 반전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미국 대선 레이스의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아이오와주 경선이 일주일 남았습니다. 공화당 경선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가 예상이 되고 민주당에서는 치열한 경합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 소식은 박현영 특파원이 전합니다. 미국 민주당 경선 후보들은 일주일 뒤 아이오와주에서 첫 대결을 벌입니다. 현지 여론조사 결과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이 지지율 25%로 선두를 차지했습니다. 이어서 피트 부티지지 전 사우스밴드 시장,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 순이었습니다. 샌더스는 다음 달 11일 경선을 치르는 뉴햄프셔주 여론조사에서도 22% 지지율을 얻어 1위를 기록했습니다. 진보 정책을 놓고 경쟁하던 워런의 부진으로 진보 진영표가 샌더스에게로 쏠린 게 주된 이유로 해석됩니다. 샌더스는 부유세 신설과 대학 무상교육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유권자 표심이 처음으로 드러나는 아이오와주와 뉴햄프셔주 경선은 미국 대선 풍향계로 불립니다. 전국 지지율에선 바이든 전 부통령이 여전히 1위를 달리고 있지만 샌더스 의원이 초반 승기를 잡고 바람을 일으킬지 주목됩니다. 샌더스와 바이든 모두 트럼프 대통령과의 가상 양자 대결에선 트럼프를 이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박현영입니다.
네, 지난 설 연휴 내내 많은 뉴스를 차지한 이 중국 우한 폐렴 소식 때문에 불안감이 컸습니다. 전 세계 증시도 지금 그런데요. 유럽 증시가 급락을 했고 뉴욕 증시도 하락폭을 더 키웠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재승 기자,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이 장 초반부터 약세를 보였던 뉴욕 증권거래소의 다우존스 지수는 453.93포인트가 급락했습니다. 28,535.80의 장을 마감했고요. 또 S&P 지수와 나스닥도 1.5% 넘게 떨어졌습니다. 그동안의 사상 최고치를 보이던 뉴욕 증시는 연초 이후의 상승분을 모두 반납한 상황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글로벌 경제에 미칠 영향과 또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는 겁니다. 국제유가도 신종 코로나 공포에 5개월 연속 하락한 상황이고 반면에 안전자산으로 평가되는 국제 금값은 6년 만에 최고치로 올랐습니다. 네, 터키에서는 강진이 발생한 이후에 구조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망자 수가 늘고 있네요. 네, 터키 동부에서 지난 24일에 규모 6.8의 강진이 발생한 이후에 사망자 수가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구조팀이 현지 시간 27일에 가장 큰 지진 피해를 본 터키 동부 도시 엘라지의 건물 잔해 속에서 75세 여성과 다른 한 명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터키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는 41명으로 늘었고 부상자도 1,6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부상자 중에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이 100여 명인 가운데 그중에 10명가량은 중태여서 사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외신들은 24일 본진 발생 이후에 지금까지 780차례 이상의 여진이 발생했고 이 가운데 20차례는 규모 4.0 이상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어서 아마존 정글에서 실종된 여성과 세 자녀가 열매 등을 먹으면서 버티다가 한 달여 만에 구조됐다는 소식입니다. 콜롬비아 매체에 따르면 어머니 마리아 페레스와 10대 자녀 3명이 실종된 것은 지난달 19일이었습니다. 아마존 정글에 놀러 갔다가 이 폭우가 내리면서 길을 잃고 남편과도 헤어졌습니다. 한 달가량 헤맸을 때 이 근처를 지나던 페루 세코야 원주민이 발견해서 당국에 알렸고 이들은 34일 만에 구조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발견 당시에 심각한 탈수와 영양실조 증상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밖에 새로운 소식은 정리해서 잠시 후 8시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이재승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발원지인 중국 우한시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을 철수시키기 위해 정부가 이르면 모레 30일쯤 전세기를 투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교민 철수 방안을 결정한 뒤 발표할 예정입니다. 4.15 총선 입후보자 공모를 마친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현역 의원 평가 결과를 통보합니다. 평가 하위 20%인 22명의 의원에게 평가 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해당 의원들은 경선에서 득표율 20%가 감산되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자유한국당을 탈당해 신당 창당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당이 새로운 보수당과 통합하기 위해 태극기를 버렸다며 좌클릭 신당 창당을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신당의 이름은 가칭 국민혁명당으로 정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후원 형식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포스코 사업 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한 철강 제품 운송 용역업체 8곳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400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경쟁으로 운송 단가가 내려가는 걸 막기 위해서 담합을 했습니다. 지난 2018년까지 18년 동안 19건이 적발이 됐습니다. 중국발 우한 폐렴으로 국내 기업들도 긴급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한 지역에 공장을 두고 있는 곳들은 현지 주재원을 귀국시키고 우한 출장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한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출장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외식업계도 비상입니다. 세 번째 확진자가 서울 강남과 경기도 일산의 음식점 등을 다녀간 것으로 확인이 됐고 일단 소독을 포함한 방역 조치를 했습니다. 계산대 직원은 마스크를 쓰도록 하고 손 세정제도 매장에 내놓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전국 항만에 불량 고무로 만든 규격 미달에 충격 흡수대를 납품한 업체 13곳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불량 충격 흡수대 7,500여 개를 납품하고 250억 원가량을 챙긴 혐의입니다. 해경이 납품업체 대표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2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남 밀양 자신의 집에 불을 질러 70대 어머니를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지난 26일 마당에서 아버지 유품을 태우던 도중 집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렀는데 신변을 비관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오후 4시쯤 충북 청주시 문상교 인근 도로를 달리던 카니발 승합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30m 아래 대청으로 빠졌습니다. 50대 운전자가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소방당국이 수중 수색 작업을 벌였는데 추가 탑승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이자 인권운동가였던 고 김복동 할머니가 세상을 떠난 지 오늘 1년이 됐습니다. 일주기 추모제가 오늘 제주에서 열리는데요. 모레까지 추모 공간과 분향소가 운영이 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과 관련해서 가짜 뉴스가 온라인상에서 퍼지고 있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집중 모니터링을 시작을 합니다. 해당 게시물에 대해서는 정보 삭제 조치를 하고 포털 사이트 사업자에 대해서도 가짜 뉴스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활동을 강화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이번 설 연휴 동안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본 영화는 남산의 부장들이었습니다. 개봉 6일째인 어제 관객 300만을 돌파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총력 대응 체제에 들어간 정부입니다.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 회의가 오늘 열려서 대책 등이 나올 예정이고요. 경제부총리 주재로 긴급회의도 오늘 열립니다.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등 의학단체들도 오늘 대응 방안을 논의를 합니다. 감염병 위기경보가 지금 경계로 올라가 있고 중앙사고수습본부가 마련이 된 상황입니다. 이 자리에서 의사협회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해서 강화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부와 공공수사부를 포함해 검찰의 직접수사부서 13곳을 없애고 형사부와 공판부로 전환을 하는 검찰 직제 개편안이 오늘부터 시행이 됩니다.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됐습니다.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입니다. 동해안을 중심으로 눈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요일까지 계속되겠고요. 내일은 남부지방에 또 내일과 모레 제주에도 눈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눈은 강원 산간에 최대 30cm가 더 쌓이겠습니다. 경북 북동 산지와 제주 산간 지역에도 1에서 5cm의 눈이 예상되고요. 비 역시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교적 많이 쏟아지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구름 많고 흐리겠습니다. 강원 산간에는 대설특보가 또 동해안 곳곳에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어오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9도, 전주 9도, 광주와 대구가 11도로 어제보다 높겠고요. 북한도 대체로 기온이 높은 가운데 해주와 개성이 9도, 함흥이 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기온은 조금씩 떨어지면서 주말에는 다시 영하의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설날이던 지난 25일 9명의 사상자를 낸 강원도 동해 펜션의 폭발 사고 속보입니다. 펜션 주인이 경찰 조사에서 직접 가스 밸브 마감 작업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부실 시공은 없었는지 조사 중입니다. 당시 옆방에 묵었던 투숙객은 사고 당시를 떠올리며 힘들어했습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폭발로 깨진 창문 밖에 겹겹이 통제선을 쳤습니다. 사고가 난 지 나흘째 조사를 이어가고 있는 경찰은 직접 가스밸브 마감 작업을 했다는 펜션 주인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사고가 난 방을 비롯해 6개 객실의 가스레인지를 전기 인덕션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직접 마감 처리를 했다는 겁니다. 다만 펜션 주인은 필요한 조치는 다 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시공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 계속 살펴보는 중입니다. 사고 직후 객실 안 중간 밸브 끝부분이 막혀있지 않은 것을 발견했는데 제대로 시공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5명이던 이번 폭발 사고 사망자는 6명으로 늘었습니다. 전신 화상 중상자였던 60대가 숨졌습니다. 한편 저희 취재진은 사고 당시 바로 옆 객실에 있던 투숙객과 어렵게 연락이 닿았습니다. 열어둔 출입문 틈으로 커다란 폭발음이 들렸고 불꽃이 방 안까지 들어왔다고 투숙객은 전했습니다. 살려달라는 비명소리가 마음에 걸려 건물 밖으로 피했다가 되돌아갔지만
내가 어느 하나에 너무 힘들어. 그 부분이 너무 힘드네. JTBC 유한울입니다. 경기도 연천과 파주, 화천에서 발견된 야생멧돼지 11개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추가로 검출됐습니다. 야생멧돼지에서의 ASF 검출은 전국적으로 117건으로 늘었고 파주에서만 42건이 됐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발견 지점 인근에 추가 감염 개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색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급성 췌장염 환자가 울릉도에서 해경 경비 함정으로 긴급 이송돼 위험한 고비를 넘겼습니다. 해경은 어제 오전 10시쯤 울릉의료원에 급성 췌장염 환자 62살 A씨를 경비 함정으로 이송했습니다. 당시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최대 4m의 높은 파도가 일었고 기상 악화로 헬기도 뜰 수 없었습니다. 지난 주말 췌장염 진단을 받은 A씨는 폐혈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한국철도가 감염병 위기 경보가 3단계인 경계로 강화됨에 따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국철도는 우선 역 마지방과 매표 창구에 손 세정제를 비치하고 출입구에는 방역 매트를 설치했습니다. 또 역사 소독을 매일 시행하고 열차는 운행 전후에 매일 한 차례 이상 소독을 실시합니다. 아울러 개방 운영 중이던 매표 창구를 폐쇄형으로 전환해 감염 위험을 최대한 줄이기로 했습니다. 정치 사회적으로 논란이 뜨거운 이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는 맞짱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은 설 연휴가 끝나면서 본격적으로 총선 체제에 돌입한 여야의 상황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제 오른쪽입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제 왼쪽입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설 연휴 마지막 날이었던 어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설 민심을 보고하는 기자간담회를 각각 열었습니다. 민심에 대한 해석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민주당은 민생이 먼저라는 요구가 많았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한국당은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네, 역시 민심을 바라보는 각 정당의 해석이 크게 다른 것 같습니다. 이해관계에 따라 달라질 텐데 두 분께서는 설 민심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최창렬 교수님. 지금 이제 말씀처럼 각 당이 한국당은 한국당대로,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듣고 싶은 것만 들었던 것 같아요. 민생이 먼저다라고 얘기하는 국민도 당연히 계시는 거고 이 정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이른바 정권 심판을 얘기하는 유권자도 계실 겁니다. 아마 다 이제 여러분이 계시는데 설 연휴 직전에 검찰 인사가 있었잖아요. 아마 그런 얘기가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현재지 한국당을 중심으로 하는 그 보수통합 움직임 그 부분 하나 하고 또 민주당에게 여러 가지 요즘 이제 변수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아마 그러한 얘기들이 서로 이제 엇갈려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은 지금 여러 가지 나타나는 악재 같은 게 좀 있어요. 최근에 그 이제 문희상 국회의장 아들 이제 건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건 이제 공천하지 않기로 했으니까 그런 관리는 되는 건데 그런 악재들을 어떻게 관리하냐의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다시 말하면 선거라는 게 선거 리스크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사소한 것도 선거 전체 분위기에 영향을 줄 때가 있었는데 아마 그런 걸 잘 관리해야 될 것 같고 한국당은 일단 뭐니 해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진행되고 있는 이 보수통합 움직임 이것을 어떻게 잘 잡음 없이 어느 정도 파열음이 안 나게 하면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냐 이 두 가지가 각 당이 처한 중요한 그 관점들이라고 보여지고 그런 것들이 이번에 설 민심 때 얘기가 많이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민생이 먼저다라고 하는 민심, 더불어민주당이 말하는 것처럼 분명히 있었을 거고요. 정권을 심판해야 된다는 주장도 자유한국당의 얘기처럼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 방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엇갈린 건데 신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 설 민심을 전한다라는 게 사실은 본인들이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거거든요. 그냥 민심이라 그러고. 근데 이런 거를 좀 주목을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설 민심은 검찰 일은 정부에 맡기고 정치는 민생을 하라는 것이었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이 얘기는 지금 최창렬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검찰 개혁이라는 이름 하에서 이루어진 이른바 검찰 인사, 그리고 지금 청와대와 검찰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그러한 일들이 있죠. 이러한 것들에 대한 민심에 대해서 상당히 여권이 우려하고 있다라는 네. 것을 오히려 이 언급에서 저는 알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국민이 과도한 불안을 갖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바로 우한 폐렴 바이러스 그 문제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이것도 역시 이인영 대표가 얘기한 겁니다. 이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흔히 무슨 폐렴 바이러스 이런 거는 의학적인 문제, 보건 의료에 관한 문제인데 이게 왜 정치 문제지? 이거 정치 문제입니다. 단순한 예로 중국에서 상당히 그 소위 말해서 이 우한 폐렴 바이러스를 좀 막는데 실패했다라는 의견이 많은데 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전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 소위 말해서 그 중국 정부의 권위주의적 통제 방식 때문에 이것이 오히려 더 악화됐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이거는 정치 체제와 보건 의료 분야의 위기에 있어서의 대응, 이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건데 우리 정부도 그런 경험이 있죠. 메르스, 박근혜 정권 때 메르스 문제라든지 네.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현 정권 역시도 이 우한 폐렴 바이러스 문제를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우한 폐렴 사태를 하루빨리 진정시키고 더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것들이 총선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총선을 생각이신 위해서 거군요. 중요하고요. 네. 물론 국민을 위해서 첫째로 중요하겠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정치권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를 믿고 과도한 불안을 갖지 마시길 당부드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부를 믿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계속 이게 늘어나잖아요. 그 확진받은 환자들이. 이렇게 되면 정부에 대한 신뢰도 상당 부분 깎일 수밖에 없습니다. 메르스를 항상 기억을 하는 거죠. 예. 네, 우한 폐렴과 관련된 새로운 사실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공개를 하고 대응할 필요도 있어 보여요. 최 교수님. 우한 폐렴이 아직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심각성이 덜하게 느껴지는데 어제 그제 며칠 사이로 그게 그 우려가 급증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도 오면서 보니까 아침 새벽인데도 마스크 쓴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어제만 해도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만큼 이제 국민들이 빠르게 그 위기의식을 느끼는 것 같아요. 중국은 굉장히 지금 이 확산 속도가 빠르지 않습니까? 좀 그래서 2015년도에 메르스 사태가 있었는데 그래서 굳이 이러한 부분들을 선거에 연관시키는 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선거의 표심에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잘 관리를 해서 이 더 이상 확산을 막는다면은 오히려 이제 민주당에 호재가 될 수 있을 것이고 호재라기보다는 관리가 되는 거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는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네. 특히 이제 앞서 나가는 쪽에서는 관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정당 지지도를 보면 민주당이 좀 앞서 나가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도 어떤 여론조사 거의 이제 표본 오차 내에 있습니다만 그래도 안정성 유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러하게 좀 앞서 나가는 정당이나 앞서 나가는 정치 세력이 이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기 징후들 이런 걸 어떻게 관리하냐의 문제인데 저는 그중에서 우한 폐렴은 그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의 확산을 잘 막아내면은 관리가 돼서 좋은 쪽으로 작동이 될 것이고 민주당에게 그렇지 않고 의외로 확산 속도가 빠르면 이건 굉장히 이제 악재가 될 수가 있어요. 선거에 있어서 민주당에게. 그런 점 어떻게 잘 관리하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일단 민주당에게 있어서는요. 알겠습니다. 우한 폐렴이 이번 4.15 총선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저희가 짧게 짚어봤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총선 얘기 본격적으로 좀 시작해보죠. 오늘 더불어민주당 두 차례 평가를 했습니다. 현역 의원에 대해서. 그 평가 결과를 오늘 개별적으로 통보를 한다고 하는데 하위 20% 의원 22명에게 통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파장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신 교수님 어떻게 전망하세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일단 비공개로 하죠. 근데 그 비공개로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 일단 20%라도 본인이 난 나가겠다 그러면은 일단은 어쨌든 경선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 어쨌든 해당 의원들이 치명상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공개로 할 거고 두 번째는 실제로 만일 이분들 중에 한 사람이 선거에 나간다 그래도
이 상대 쪽에서 그럴 거 아니에요. 하위 20%를 받은 사람인데 이런 식으로 하면 선거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해찬 대표가 그 4년 전 공천심사 과정에서 이 컷오프 된 적이 있죠. 그때 상당히 어떤 본인의 어떤 트라우마가 있었던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지금 비공개를 한다 그러는데 이게 아무리 비공개로 한다 그래도 알려질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제가 볼 때에는 이것이 알려지게 된다라면 20% 컷오프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겠지만 상당한 내부적인 진통이 일어나지 않게 어떤 그런 것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20% 컷오프라는 것은 사실은 그만큼 이제 새로운 이 사람들 그리고 물갈이하겠다는 일종의 의지의 표현인데 어쨌든 뭐 그거는 민주당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한국당의 문제이기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통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양당 모두가 갖고 있는 문제고 그거는 어쩔 수 없는 하나의 탄생의 과정의 아픔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최 교수님 하위 20% 평가를 받게 되면 경선에서 득표의 20%가 감산되는 불이익을 받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경선에 승리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겠죠. 사실 감점을 그렇게 많이 받으면요 경선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대단히 낮죠. 그렇기 때문에 20% 하위를 이제 중요하게 얘기가 되는 건데 민주당도 지금 이제 그 명단 가지고 말이 있었어요. 명단이 지금 정치권이나 언론에 있는 분들 많이 아는 것 같더라고요. 그 명단 혹시 보셨지 않습니까? 이미 한 차례 돌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는데 어쩔 수 없어요. 물갈이라는 게 의미가 있느냐라는 반론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물갈이가 뭐 안 된 적이 없었잖아요. 어느 선거나. 물갈이 비율이 거의 50%에 달하는 경우도 많았고 그랬는데 결국 뭐 국회 성적은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러한 물갈이가 의미가 있느냐 숫자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래도 또 나중에 선거 결과를 보면은 물갈이 비율이 높았던 정당, 이 또 선거를 승리했던 그런 경험치들이 또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당들로서는 물갈이라는 거, 그것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물론 물갈이보다 이제 그 어항을 바꿔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게 뭐 구조적인 문제고 제도적인 문제라서 쉽지 않으니까 일단 인적 쇄신을 하는 겁니다. 중요하다고 봐요, 나름. 단지 이제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다라는 얘기인 것이지 물갈이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건 아니란 말이죠. 게다가 국민들이 워낙 지금 현역 의원들에 대한 불신이 높아요. 네. 지난번에 어떤 여론조사 보니까 현역 의원들 안 찍겠다라는 게 거의 50% 안팎이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물갈이를 해야 되는 것인데 물갈이를 하는데 어떤 인물들로 이제 그걸 채우냐의 문제거든요. 요즘 보면 전체적으로 일단 젊은 사람들 위주로 가는데 이건 글쎄 그 질문하고 부합한 질문인지 답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같은 30대라 하더라도요. 정당에서 20대부터 훈련을 받은 사람은 정치 경력이 벌써 10년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전혀 다른 일을 하다가 밖에서 인재 영입 케이스로 들어온다. 그분은 정치 경력이 전혀 없는 거거든요. 참신성만 가지고 정치를 논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뭔가 젊은 사람들이 리크루트되고 충원되는 건 좋은데 그분들이 정치에 대한 인식이 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데 보면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전 정치 전혀 모릅니다. 정치 전혀 모르는 분은 정치 들어오면 안 되는 거죠. 이게 마침 잘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건 뭔가 우리가 물갈이는 좋으나 그런 점에 있어서도 좀 예의주의 있게 볼 필요가 있다. 여든 야든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유한국당 얘기를 좀 해볼까요? 신 교수님. 네. 한국당에서는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현역 의원의 30%를 넘게 교체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한국당이나 민주당이나 똑같은 이제 그 입장인데 단지 좀 차이가 있다면은 실제로 한국당 강세 지역에서 실제로 30%보다 더 높은 그리고 현역 교체율 50%보다 더 높은 비율로 물갈이를 하겠다라는 것이 지금 김용호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라는 것도 눈여겨봐야 되고 그리고 민주당하고 좀 다른 사정이 있다면 그건 뭐냐면 아까 잠깐 그 최 교수님께서도 짚어주셨습니다만 이 보수통합 있잖아요. 이 보수통합이라는 것 속에서 공천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좀 눈여겨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지금 그 혁통이라고 그러죠. 혁신통합추진위원회. 이 이름을 자꾸 전 잊어먹어요. 혁통위. 여기는 뭐 김영호 위원장한테
통합 이후에도 공관위원장을 주겠다라는 그런 식으로 언급을 한 모양인데 어쨌든 이 통합 어떻게 되느냐 이거에 따라서 실제로 김용호 위원장의 어떤 이런 생각이 어느 정도 실현되는가 이런 부분이 달려 있을 것 같고요. 가장 단순한 얘기로 지금 새보수당하고 한국당하고 1대1 네. 통합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특별한 어드밴티지는 없는데 이 실제로 그렇다고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배려는 해야 된다는 또 김영호 위원장의 말인 거를 보면은 제가 볼 때에는 TK, PK 지역에 있어서의 물갈이는 상당 정도 이루어지되 단 통합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른바 컷오프나 물갈이가 진행될 것이 아닌가라는 추론은 가능하게 하는 부분이죠. 네, 저희가 앞서 뉴스체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김문수 전 경기지사 자유한국당을 탈당해서 새로운 신당을 만들겠다. 네. 태극기 부대를 저버렸다. 자유한국당이 말이죠. 현재 네, 그렇죠. 새로운 보수당과 통합을 당대당으로 추진하면서 그 과정에서 태극기를 버렸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혁신통합추진위원회 중도 보수통합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탈당한 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려서 네. 한국당에는 잘된 일입니다.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지금 보수통합에 있어서 가장 우려하는 게 중도 유권자들이 보기엔 물론 이제 한국당의 전통적인 지지층이나 좀 상당히 이제 우쪽으로 가 있는 유권자분들하고는 다른 생각입니다만 지금 선거는 어쨌든 간에 좌우가 있는데 거기 중도 유권자들의 그 비중이 많이 높아졌어요, 지금. 왜? 왜냐면요, 양쪽의 그 이제 기득권 정당들이 했던 정치에 대한 불신이 높아져 있는 상태거든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양대 거대 정당의 독점 체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이러한 정당 구도를 타파할 수 있다 뭐 이런 언론적 얘기를 한단 네. 말이죠. 근데 김문수 전 지사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태극기 세력 이른바 게다가 또 특정 종교인 계시잖아요. 거의 주말마다 나오는 것 같은데 그분이 광화문에 전 그러한 분들의 그 구호나 주장이 극단적이에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하야해라 그러는데 하야하려면 뭔가 근거가 있어야지 하야라는 그 주장을 할 거 아닙니까? 헌법과 법률에 입각해서 탄핵이 돼야 되는 건데 그런 거 주장 없이 계속 근거 없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렇다면 이러한 세력들에 대해서 굉장히 중도 유권자들은 불편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보수 통합이 되려면요. 그분들이 좀 나가줘야 돼요. 그럼 이제 표가 떨어진다고 하지만 그 떨어지는 표가 있어야지 중간 유권자가 들어올 공간이 생기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한국당으로서는 오히려 김문수 전 지사가 탈당해서 좀 극우적인 그러한 이제 그 세력들이 좀 자리를 비켜주면 이른바 말하는 중도 보수 통합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계속 있으면 우리 공화당도 있고 그런 분들이 계속 자리를 하고 계시면 그 중도라는 말은 하면 안 되죠. 극우 통합이 되는 거죠. 극우 보수 통합이. 그러니까 중도 보수 통합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혁통위에서. 그 중도란 말이 명실상부하게 의미를 살리려면 극단적인 세력은 나가주는 게 맞죠. 좀 그런 면에서 한국당에겐 좋은 조짐 아닌가. 그래서 제가 너무 말을 단도직입적으로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습니다. 네, 김문수 전 경기지사의 한국당 탈당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신 교수님? 글쎄요,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겠지만은요. 그 김문수 전 지사 같은 경우에 한국당에서의 위치가 본인이 생각했던 것만큼의 어떤 그런 위치는 아니기 때문이 그런 위치를 점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이유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연장선인데요. 이게 컷오프를 진행하잖아요. 컷오프를 진행을 하면 실제적으로 거기에서 컷오프 당한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탈당을 하거나 뭐 이런 현상이 반드시 발생합니다. 그거는 뭐 매번 선거마다 반복이 되니까요. 그래가지고 뭐 이분들을 다시 이 사람들이 이제 예를 들면 김문수 신당이나 아니면 이런 쪽으로 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이제 본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아까 우리가 얘기한 TK, PK 지역에서 대거 만일 나온다, 그 물갈이가 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야, 이 사람들 우리 쪽으로 오게 된다면, 이 당선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하면서 받아주면서 실제로 만약 당선이 된다라고 했을 땐 본인들도 어느 정도의 목소리를 유지하면서 나중을 기약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제가 볼 때 이제 그런 측면도 계산을 했을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물론 정치인들이 명분 가지고도 합니다만은 대부분 정치적 계산 가지고도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얘기인데, 그런데 실제로 이것이 어느 정도 성공할 것인가라는 것은 과거 사례를 보고 추론하는 겁니다, 이거는.
근데 그렇게 성공적인 경우는 많지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과거에 그랬다고 이번에 성공하지 못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성공할 수도 네. 있죠. 그런데 그렇죠. 이제 과거의 사례를 보면은 그렇다라는 얘기인데 한번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 주제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안철수 전 의원이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를 만났습니다. 귀국한 지 8일 만이었습니다. 처음에 만났을 때는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다고 하는데 비공개 만남을 가진 뒤에 분위기는 좀 상당히 경직된 모습도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철수 전 의원, 손학규 대표에게 3가지를 요구했다고 해요. 비대위 체제로 가자. 그리고 비대위원장은 본인이 맡고 싶다라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두 번째는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자. 그리고 세 번째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손 대표에 대한 재신임 투표를 실시하자. 이 3가지고 오늘 점심 때 바른미래당 의원들을 안철수 전 의원이 만난다고 하는데 그 전까지 답변을 달라라고 했다고 합니다. 손학규 대표 어떤 결정을 하게 될까요? 근데 전체적으로 볼 때 손 대표가 쉽사리 물러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이제 손학규 대표로서는 여러 이제 비판을 많이 받은 게 사실이죠. 이제 손 대표 스스로도 이제 문자 보여주면서 이 가족까지 이렇게 사퇴하라고 그런다라는 말씀도 했다라는 것도 보도에서 제가 봤는데, 손학규 대표가 대표직을 물러나지 않은 것이 적어도 그래도 현재 바른미래당 전체가 보수통합에 관여되지 않은 중요한 나름의 의미가 있는 거라고 봐요. 네. 왜냐하면 만약 손 대표 물러났으면 유승민 의원이 당을 이제 관리하고 장악했을 것 같고, 그러면 보수통합에 전체적으로 바른미래당이 갔을 공산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손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내가 대표를 끝까지 유지했던 것은 당을 지키는 거다. 일리가 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근데 지금 이제 안철수 전 대표는 물러나라는 거 아닙니까? 자신의 정당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현재 당적을 가지고 있어요, 안철수 전 대표가.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당신 물러나시오라는 얘기인데, 물러나면 오히려 뭐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손 대표가 물러날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렇다면 안 대표도 무조건 물러나라고 할 게 아니고, 일단 안철수 전 대표로서는 중도 정당을 만든다고 얘기했잖아요. 실용적인 네. 중도 정치를 위한 정당을 만들겠다. 그럼 바른미래당에 정책 자산이 있는 거거든요. 안철수계 의원들도 있고. 그렇다면 손 대표와 잘 이렇게 타협을 해가지고 손학규 대표로서도 받아들일 수 있는 명분을 제시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정치라는 게 자신의 뜻만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무조건 물러나라, 재신 받자. 근데 그럴 만한 이유를 대야죠. 손학규 대표가 물러날 수 있는 명분인데 그걸 아직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손학규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가 어쨌든 간에 중도 정치를 위한 당을 만들어내는 게 대단히 소중할 것 같아요. 중도 정치를 지향한다면 그냥 중도 정치 하겠다고 얘기했으니까 안 전 대표가 말이죠. 무조건 이렇게 각을 세워서 손학규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가 이렇게 대립하는 양상을 보이는 거는 안 전 대표에게 유리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네. 손학규 대표를 향해서 살짝 물러나라고 최후 통첩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손 대표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신 교수님? 손 대표는 어제 언급 이미 다 한 것 같아요. 네. 뭐냐면 유승민계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왜 개편해야 하는지, 왜 자기가 그 비대위원장을 맡아야 하는지에 대한 얘기도 없었다라는 얘기 속에서 이미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사실 좀 안철수 전 대표한테 바라고 싶은 게 있다면은 뭐냐면 좀 이 제도에 좀 충실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게 좀 안타깝다라는 게 보는 게 아까 최창일 교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만 일단 손학규 대표가 제도에 의해서 어쨌든 선출이 된 거 아니에요. 네. 그렇다면 손학규 대표에 대한 문제 제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당신 물러나라라고 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절차와 이유가 분명해야 되고 이유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됐는지도 사실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무조건적으로 갑자기 와가지고 이제 비대위원장 내가 할 테니 내가 하겠다, 열심히 하겠다라고 얘기한다면 사실은 손학규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좀 상당히 좀 당황스러운 일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하고요. 또 하나는 저는 사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누구는 안철수 전 대표를 아이돌 가수에 비교를 하던데 이게 사실 선거 때 등장했다가 또 이렇게 굉장히 휴지기에 갔습니다. 외국을 나가다 네. 이러다가 또 선거 때 되면 또 등장을 해요. 근데 사실은 뭐냐면 힘들 때도 함께 견디는 모습을, 그리고 여기에서 함께 견디고 함께 좀 이 손해도 보고
이 함께 뭔가를 느꼈다라는 느낌을 사실은 많은 사람한테 주는 것이 정치인 안철수한테는 굉장히 좋을 텐데 사실은 그런 모습을 그렇게 보이지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와서 내가 비대위원장하고 열심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말은 손학규 대표 체제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들조차도 선뜻 잘 공감이 못 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오전 중에 어떤 식으로든 손학규 대표는 선택을 해야 될 상황인 것 같고요. 이에 대해서 또 안철수 전 의원이 추가 대응을 어떻게 할지 지켜보도록 하죠. 오늘 맞짱 토론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설 연휴 마지막 날이었던 어제 부산을 포함한 남해안에 많은 비와 강한 바람이 몰아쳤습니다. 이 때문에 제주에서는 항공기가 뜨지 못하거나 지연돼서 불편을 겪은 귀경객들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거의 정상화가 됐습니다. 구석찬 기자가 전합니다. 대형 바지선이 줄줄이 물에 잠겼습니다. 두 척은 아예 가라앉았고 세 척은 반쯤 넘어갔습니다. 배에 있던 기름이 새어나오고 선원들이 빠져나오지 못하면서 한때 비상이 걸렸습니다. 흉기처럼 느껴지긴 하겠지만은 부딪히는 그 상황에 저희가 선박에 등선해가지고 암벽 옆에 세워둔 승용차 위로 돌까지 날아들었습니다. 부산 영도구 청학부두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태풍급 비바람이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배를 부두에 묶어두는 이 홑줄이 강풍에 터져버렸습니다. 기우뚱거리는 선박들이 선석을 때려 30cm 두께의 저반 시설이 깨지고 부서졌습니다. 피해 구간만 200m에 이릅니다. 어제 부산에는 순간 최대 풍속 초속 28.2m, 시속 100km가 넘는 강풍이 불었습니다. 나무가 쓰러지고 철제 펜스가 무너지는 등 80곳이 피해를 봤습니다. 양수기로 물을 빼보지만 줄질 않습니다. 제주에서도 초속 20m를 넘나드는 비바람이 계속됐습니다. 주택이 침수되고 행인이 쓰러졌습니다. 항공기 11편이 뜨지 못했고 제주를 오가는 여객선도 통제됐습니다. 귀경길 교통편을 찾지 못한 이용객들은 발을 동동 구르기도 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국제대회에서 상을 받은 한 발레리노에 대해서 병역 특례 혜택을 줬는데 이 상에 대한 논란이 일면서 병무청이 이를 취소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17일을 더 복무를 하면서입니다. 특례가 결정되고 지난 기간이 모두 복무 기간으로 인정이 되면서입니다. 김선미 기자입니다. 국립발레단 소속 A씨는 2016년 헬싱키 국제발레 콩쿨 파드대 부문에서 1등을 차지했습니다. A씨는 2년 뒤 이상으로 병역 특례를 인정받았고 예술채용요원으로 현역 대체 복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국회 청문회에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증인께서 수상한 대모상은 안무상 명목으로 주는 상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경쟁 부분 수상이 아니고요. 문체부가 주최 측에 문의했지만 정확한 답을 듣지 못했고 결국 병무청은 지난해 특례를 취소했습니다. 예술채용요원의 경우 특례가 취소되면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남은 병역 의무를 마쳐야 합니다. 그런데 A씨는 17일만 더 복무했습니다. 현행법상 특례 결정 뒤 지난 기간은 모두 복무기간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A씨의 실제 복무기간은 군사훈련 29일과 봉사활동 546시간에 그쳤지만 1007일을 인정받았습니다. 다른 분야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2007년 불성실한 근무로 산업기능요원 편입이 취소됐던 가수 싸이는 실제 복무기간의 4분의 1만 인정받아 다시 입대해야 했습니다. JTBC 김선미입니다. 오늘의 핵심 뉴스들을 정리해드리는 아침엔 주요 뉴스입니다. 우한 폐렴의 국내 확진자가 4명으로 드러난 가운데 정부가 감염병 위기 경보를 주의해서 경계로 올렸습니다. 공항에서 곧바로 병원과 자택으로 격리됐던 첫 번째, 두 번째 확진자와 달리 세 번째와 네 번째 확진자는 입국 당시 특별한 증상이 없어서 상당 기간 여러 곳을 돌아다닌 것으로 드러나 추가 감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강원도에서는 2명이 의심 증세를 보였는데 20대 여성은 세 번째 확진자와 약국에서 접촉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중국 내 환자 수는 3,000명에 육박하고 사망자는 80명을 넘어섰습니다. 수도 베이징에서도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우한 당국은 최근 며칠 동안 15,000명가량의 발열 환자가 병원을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대응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폭발 사고로 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강원도 동해시 펜션의 주인이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직접 가스밸브 마감 작업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부실 시공은 없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신에 화상을 입은 60대 중상자가 숨지면서 사망자는 6명으로 늘었습니다. 설 연휴 민심을 듣고 여야 모두 민생을 앞세웠지만 해석은 달랐습니다. 민주당은 민생 경쟁을, 한국당은 정권 심판을 내세웠습니다. 2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는 나온 것으로 보이지만 민생 현안들이 처리가 될지는 불투명합니다. 미국 엘라베마주 테네시강 보트 선착장에서 불이 나 지금까지 8명이 숨졌습니다. 선착장에 있던 보트 35척이 모두 불탔습니다. 배에 실려 있던 프로판 가스통 등이 폭발하면서 불길이 크게 번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만간 발표할 중동 평화 구성과 관련해 새로운 투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가 팔레스타인에서 나왔습니다. 자신들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미국이 이스라엘 편만 들고 있다며 반발해왔습니다. 아침엔 주요 뉴스였습니다. 무장 반군 조직인 탈레반이 미국 공군의 군용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처참하게 부서진 항공기가 까맣게 타버렸습니다. 현지 시간 27일 탈레반 반군 대변인은 아프가니스탄 동부에서 미군 병력을 태우고 가던 미군 군용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했는데요. 탑승자 10명은 모두 숨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미 공군 참모총장은 추락한 항공기가 미 공군 소속인 것은 맞지만 공격을 받고 격추된 것인지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여객기 한 대가 도로 위에 멈춰서 있습니다. 현지 시간 27일 이란 남서부 공항에 착륙하던 여객기가 활주로를 벗어나 공항 옆 도로에 멈춰선 건데요. 천만다행으로 승객 등 탑승자 150명 모두는 무사히 여객기를 빠져나왔습니다. 이란 국영TV는 조종사가 기체를 너무 늦게 착륙시켜서 활주로를 벗어났다고 전했는데요. 착륙 과정에서 랜딩 기어가 오작동했거나 파손됐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란 항공당국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 영국인 남성이 남극 동부의 한 얼음장 같은 물에서 극한 수영에 도전했습니다. 사방이 빙하인 남극의 얼음물에서 한 남성이 수영을 합니다. 수온은 섭씨 0도, 찬바람이 쌩쌩 부는 공기는 섭씨 영하 15도입니다. 이 영국인 남성은 과거 해양 변호사로 일했고 현재는 오지 탐험가로 알려져 있는데요. 기후 변화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극한 수영에 나선 겁니다. 스포츠 과학자들은 남성이 추위를 견디는 것이 놀랍다며 북극곰이라는 별명을 붙여줬는데요. 남성은 앞으로도 환경보호를 위한 캠페인을 계속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동해안을 중심으로 눈과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길게는 금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자세한 기상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김민아 캐스터, 현재 대설특보도 내려져 있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강원 산간과 경북 북동 산간에 이렇게 대설특보 발효 중이고요. 지금도 눈과 비가 오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영남 동해안의 강풍특보가 동해상과 남해상을 중심으로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네, 내일부터는 남쪽 지방에 다시 비가 내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동해안 지역에 계속해서 금요일까지 비가 이어지겠고요. 내일은 남부지방에 또 내일과 모레 제주에도 눈과 비 소식이 있습니다. 강원 영동의 경우 금요일까지 가장 길게 이어지기 때문에 시설물 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일단 모레까지 눈의 양은 강원 산간 지역에 최고 30cm, 경북 북동 산간과 제주 산간에 1에서 5cm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 밖에는 주로 비로 오겠고요. 역시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교적 양이 많겠습니다. 네. 이번 주 내내 눈과 비가 이어지고 곳에 따라 강풍도 요즘 불고 있어서 피해 없도록 주의를 단단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기온 분포는 어때요? 네, 요즘 계속해서 기온이 높은 편인데요. 일단 오늘도 서울의 최고 기온이 9도, 전주도 9도, 광주와 대구는 11도로 평년 기온 크게 웃돌면서 포근하겠습니다. 이후에는 내일부터 기온이 조금씩 떨어지긴 하겠지만 역시 평년 기온보다는 높기 때문에 예년 이맘때 추위보다는 훨씬 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하지만 주말부터는 다시 영하권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상정보 잘 들었습니다. 김민아 캐스터 수고했습니다.
네, 설 연휴가 끝나고 다시 일상이 시작이 됐습니다. 화요일 아침 8시 3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현재 상황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국내에서 현재까지 4명의 확진자가 나왔고요. 이 네 번째 확진자는 격리 전까지 시간이 좀 걸렸고 여기저기서 접촉을 한 것으로 알려져서 지금 또 비상입니다. 2심 환자 가운데 확진자와 접촉을 한 사람도 지금 있는 상태고요. 정부의 긴급회의가 오늘 잇따라 열립니다. 대책들이 오늘 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 회의도 오늘 이어지는데요. 어제 나온 대책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이재승 기자, 격리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해 준다는 거죠? 네. 이 교육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원지인 중국 후베이성을 다녀온 이 학생이나 교직원을 대상으로 자가 격리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학생이 자가 격리하는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되도록 했는데요. 세부적으로 보면 증상이 없더라도 1월 13일 이후에 중국 후베이성에서 귀국한 학생이나 교직원은 귀국일을 기준으로 해서 2주 동안 자가 격리를 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오늘 오전에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개학을 앞둔 학교의 대응 태세를 다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도 감염병 위기 단계가 경계로 격상됨에 따라 국방부 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방역대책본부를 구성했습니다. 국방부 방역대책본부는 의무지원과 부대관리, 교육훈련과 예비전력관리 분과 등으로 구성되는데요. 매일 상황 점검을 통해서 대민지원과 그리고 군대 내 감염병 유입 차단, 대책 등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네, 북한에서는 감염 소식이 전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관련 보도는 계속하고 있다고요? 네, 조선중앙TV는 어제 저녁에 8시 그 정규 보도 말미에 급속히 전파되고 있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중앙TV는 특히 중국 당국의 발표를 인용해서 당일 확진 환자 수를 신속히 전했는데요.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에게 손 세정 등의 예방법도 소개했습니다. 보통 주변국 상황과 관련해서는 시차를 두고 전달하는 북한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은 현재 우한 폐렴 유입을 막기 위해 국경 봉쇄 등 초강수 조치를 취하고 있고 아직 북한 내 감염 소식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현지금 JTBC 이재승입니다. 우한 폐렴의 국내 확진자 수가 4명으로 늘었습니다. 정부는 감염병 위기 경보를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올렸습니다.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최재욱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주의 단계에서 경계로 격상을 시켰는데 2015년 메르스 사태 때도 주의 단계에 머물렀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만큼 이번 우한 폐렴 사태를 아주 심각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는 건 네. 맞습니다. 다만 그 과거 메르스 사태와는 좀 다른 양상이 있습니다. 지금 과거 메르스 사태보다 환자가 많이 발생했거나 네. 또 환자가 뭐 여러 지자체로 퍼졌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국내 상황에서는 충분히 그 과거보다는 많이 이렇게 심각하진 않지만 워낙에 국제적인 상황이 심각하고 대규모 환자가 한국으로 유입될 가능성, 전 지구적인 감염병 확산에 대비해서 추가적인 확산을 막기 위해서 선제적인 조치를 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네, 그만큼 초기 대응을 아주 적극적으로 하겠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을 텐데 네. 주의와 경계 단계 어떤 차이가 있게 되는 겁니까? 대응 차원에서 말이죠. 네, 주의 단계까지는 그 현재 질병관리본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모든 조치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만 이제 질병관리본부만으로는 인력이나 예산이나 모든 면에 한계가 있으니까 이제 올라가면은 이 경계 단계로 올라가면은 이제 질병관리본부가 아니고 총리가 중심이 되는 범정부 기구가 이제 종합적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국방부, 뭐 해양안보 많은 기관들이 같이 종합적으로 하게 되니까 그만큼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감염병 위기 경보 경계 발령이 된 것은 2009년에 신종플루 사태 당시였었잖아요. 그때와 비교하면 어때요? 네, 지금 그때와 상황이 어떤 면에서 좀 비슷하겠죠. 예, 그래서 해외에서의 환자 유입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대로 이제 관리하기 위해서 비슷한 조치를 하고 있고요. 과거의 경험을 잘 살려서 또 우리가 유입되는 환자를 잘 막고 또 이미 들어온 환자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치료해서 관리를 한다면 충분히 이 대처를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감염병의 경우에 크게 뭐 3가지 그 전파 경로가 있다고 하잖아요. 직접 신체 접촉을 통해서 감염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비말이라고 해서
침이나 뭐 분비물에 의해서 접촉이 되고 또 감염이 되는 경우. 그리고 이제 가장 우려되는 세 번째가 공기를 매개로 한 공기 전염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 부분에 대한 우려는 지금 어떻습니까? 네, 그 가능성에 대해서 충분히 정부 당국과 보건당국도 네. 고려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공기 전염이라는 말은 좀 적절치 않고요. 공기를 매개로 한 전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유는 바이러스 입자 자체가 공기를 둥둥둥 떠다니는 게 아니고 지금도 저도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눈에 보이지 않는 침이나 비말이 둥둥 이제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네네. 신체에서 그 안에 액체 내에 바이러스가 들어있는 것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멀리 가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렇다고 해서 한 공간 내에 있으면은 충분히 도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한테. 그래서 그걸 공기 전파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동일 공간 내에 이런 공기 전파의 가능성에 대해서 충분히 우려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해야 되고 예방 조치를 한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지금 또 하나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 중국 보건당국의 발표 이후입니다. 네. 잠복기에도 전염될 가능성이 있다. 네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역학적인 그 조사에서 의심이 아주 강력되는 것 중에 하나가 과거 메르스나 다른 것과 달리 이 잠복기, 즉 증상이 직접적으로 발현되기 이전에 그런 환자에서도 감염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 같다는 것이 중국 보건위생당국의 발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 결과라든지 해서 수치가 정확히 나온 건 아닙니다만 사전 예방 조치 차원에서 지금까지 환자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그런 의심되는 상황에 대해서 고려해서 조치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런 조치를 보고한 거고요. 이 점에 대해서 현재까지의 정보 상황을 보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해 선제적인 조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잠복기는 보통 뭐 짧게는 이틀에서 뭐 길게는 14일 정도, 네네, 2주 맞습니다.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 네네. 이 잠복기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 있는 상태인데 증상이 나타나기 전까지를 잠복기라고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충분히 전염이 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신다는 말씀이신 맞습니다. 거죠? 네네. 네. 그런데 잠복기가 지난 이후에 그러면 괜찮느냐? 과거 사례를 보면 잠복기가 지난 이후에도 또 전파가 되거나 전염을 일으키는 상황들도 좀 있었지 않습니까? 잠복기가 지나고 나면 환자가 되거나 회복되거나 문제가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회복된다는 뜻은 그만큼 바이러스를 누르고 면역 체계가 이를 잡았기 때문에 환자가 되지 않으면은 감염성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다만 환자가 되면 더 감염성은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감염성 환자가 이제 이 잠복기에 이제 감염 위험성이 있다가 거기도 모든 사람 다 감염성 위험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사람에 따라 당연히 다르고요. 또 얘는 굉장히 단지 잠재 감염에 의해서 감염성 위험이 높다. 잠복기에서 그런 위험성은 충분히 지금 있다는 것이 공식적인 보고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치는 필요합니다.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다고 하더라도 잠복기가 지나면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몸속에서 거의 다 사라졌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면역 체계에 의해서 컨트롤이 되는 거죠. 네. 매니저블 하게 되면 관리가 되면은 더 이상 감염의 위험이 없는 것이 보통이고요. 단지 거기서 그 면역 체계가 이걸 효과적으로 관리가 못하면 환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환자가 될 때는 이제 뭐 감염 위험은 훨씬 더 높아지겠죠. 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대책회의를 열었고요. 네. 우한에서 들어온 6,400여 명 정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라 이렇게 네네. 지시를 했습니다. 네. 어떤 절차들을 밟게 되는 겁니까? 앞으로? 네,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한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입국한 모든 입국자의 전수에 대해서 관리를 하게 되고 신원 파악을 하게 되고 현재 어디 거주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입국하고 이후에 어떤 증상과 어떤 이 몸의 변화가 있었는지 체크해서 모든 걸 관리하게 됩니다. 물론 거기서 모든 사람 다 확진 검사를 한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네. 다만 여기서 왜 이거 전수 관리가 왜 중요하냐면 추가로 아까 말씀드린 잠복기에 해당되는 사람과 증상이 아직 발생하지 않은 사람 혹은 현재 확진된 사람 모든 사람을 놓고 봐서 2차 감염자가 도대체 몇 명이나 생기겠냐 생기지 않겠느냐 그거를 파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래서 그걸 알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 것이고 정해진 프로토콜에 의해서 지금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난 26일입니다. 대한의사협회 중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전면적으로 입국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취지의
발표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WHO에서도 뭐 일시적인 입국 금지라든지 이동 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잖아요. 근데 뭐 지나칠 수도 있고 실효성도 없다라고 보는 건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예, 물론 이 부분은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상황이 많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권의 문제, 외교에 관한 문제, 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보건학적으로 봤을 때 최악의 경우에 최선의 선택은 이동을 제한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한시도 다 봉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최악의 경우를 고려해서 최선을 선택하기 위한 부분을 미리 준비하고 고려하는 필요하다는 입장이고요. 다만 지금 WHO의 사무총장도 중국을 방문해서 실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보를 파악하고 있고 그래서 결국 이런 모든 뭐 입국 제한이나 입국 금지에 대한 제한 조치는 세계보건기구 그리고 많은 국제기구 같이 모여서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고 다만 이런 부분들이 시행될 때는 사전에 충분히 의료계와 협조가 돼야 되고 많은 자원을 동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어떤 조치를 하더라도 국민의 이 건강 보호를 위해서 의사협회는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같이 논의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말씀드린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현재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데 뭐 반드시 마스크를 쓰고 개인 위생에 철저하게 관리를 좀 하면 감염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되겠죠? 네, 뭐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거는요. 세계보건기구나 많은 이제 보건의학자들이 하는 것 중에 마스크, 손 씻기, 뭐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지 말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손 씻기입니다. 수시로 손을 씻고 특히 손세정제가 약국에서 파는 이제 검증된 걸 닦는 거가 중요하고요. 물론 마스크도 중요합니다만 마스크가 모든 것을 해결이 좀 맞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맞는 건 없습니다. 마스크도 이제 가능하면 열심히 차지만 너무 이 부분에 맹신하지는 마시고요. 또 마스크도 정확하게 코에 정확하게 끼고 완전히 밀착되는 부분들이 있지 아니하면 효과는 굉장히 떨어집니다. 근데 또 반대로 얘기하면 또 그렇게 하면 굉장히 숨쉬기도 불편하고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해서 다양한 걸 생각하시고요. 다만 손 씻는 거는 가장 효과적이고 검증된 방법이니까 손 씻기는 좀 일상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재욱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지도 않은 근무를 했다면서 수당을 챙기고 해외 출장비를 빼돌리는 등 공무원의 세금 빼먹기 실태 그동안 여러 차례 보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방식입니다. 세금으로 구매했다는 물품이 어디로 갔는지 사라졌고 개인 세탁비를 세금으로 낸 경우도 있었습니다. 강신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 중구의 한 주민센터입니다. 환경미화원 휴게실 난방을 위해 기름 260만 원어치를 샀습니다. 이곳 주민센터는 이번 겨울 이 난로를 떼기 위해 이런 기름 120통을 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34통을 사용해 86통이 남아있어야 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14통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어디로 갔을까? 기름 어디로? 집에서 주로 보관하고 있어요. 기름이 있다는 곳에 가봤습니다. 기름이 없습니다. 나중에 그거 물로 넣고 나머지 갖다 줘 이런 그런 형식이에요. 세금으로 산 기름이 온데간데 없는 겁니다. 주민센터가 소속된 구청 측은 세금 부정 집행이 의심된다며 자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또 다른 지자체 서울 사무소의 비용 처리 내역입니다. 인근 세탁소에 60만 원을 냈습니다. 사용 내역을 확인해 보니 직원들의 개인 옷과 운동화 등을 세탁하는 데 썼습니다. 세금을 주머니 쌈짓돈으로 여기는 일부 공무원들의 그릇된 행동이 지금도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JTBC 강신우입니다. 네, 밤사이에 유럽 증시 또 뉴욕 증시 모두 급락을 했습니다. 전 세계 경제의 또 하나의 변수가 되고 있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불안감인데요.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뭐 중국 내에서 환자 수가 사망자 수가 지금 뭐 하루 사이에 뭐 급증을 하는 상황에서 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짚기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지금 워낙 충격이 크게 나오고 있어서요. 일단은 뭐 확산세가 빨리 마무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지만 밤사이에 유럽 증시와 뉴욕 증시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특히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10월 이후에 가장 큰
하루 동안 네. 낙폭을 기록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아직까지 불확실성 아닙니까? 네. 이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력이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을 때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것이 실은 금융시장 중에서도 주식시장입니다. 네. 그래서 간밤 오늘 새벽에 끝난 세계 증시를 좀 보면은요,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는 거의 3% 가까운 이제 급락세를 보였고, 미국 증시도 2% 가까운 이제 급락세를 보였었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역시 유통주들, 소비주들이 많이 빠지기도 했지만 애플로 필두되는 IT 관련주들도 이제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크게 빠지고, 이것이 중국이라는 경제가 뭐 단지 소비 유통뿐만이 아니라 IT 쪽에서도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유가가 지금 급락하고 있는 것도 지금 방금 얘기하신 게 중국이 무너지면 소비가 크게 줄어들 것이다 이런 우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실은 이제 처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뉴스가 나왔을 때 급등락을 하면서도 버티는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근데 유가만큼은 뭐 그때부터 이제 계속해서 하락을 해서 최근 5일간의 낙폭이 거의 10% 정도나 달할 정도로, 즉 현재 이번에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가지고 가장 많이 빠진 것이 이제 국제 유가 원유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WTI 세부 텍사스산 원유 같은 경우에는 한때 $70 배럴당 간다 만다 하다가 지금은 거의 $50대 초반까지 밀린 그런 모습입니다. 네. 왜 이렇게 원유 시장이 반응을 하느냐? 실은 중국이 세계 공장이기도 하지만 또 세계 소비의 백화점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근데 공장 돌리려면 원유 필요하겠죠. 또 소비에도 원유겠죠. 그러니까 생산과 소비가 모두 위축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우려가 선반영된 것이 유가를 이렇게 크게 끌어내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럼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지난 2002년에 사스가 있었고 2015년에 이제 메르스 사태가 있었고요. 그때와 비교하면 지금 충격의 정도가 크다고 볼 수 있나요? 어떻습니까? 현재는 이제 초창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사스 때랑 가장 유사한데, 사스 때에 전체적으로 좀 조망을 해보면 사스가 처음 시작된 게 2002년 말 11월, 12월이었단 말이죠. 그리고선 2003년 거의 1분기, 2분기 가까이를 세계 경제를 패닉으로 몰았고요. 그러다가 한 2003년 여름부터 잦아들게 되고 2004년 1월에 대종식을 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었는데, 사스 같은 경우에도 역시 주식시장이 가장 좀 민감하게 반응을 했었습니다. 우리 한국 증시,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만 보면 가장 큰 폭으로 빠졌을 때는 20% 가까이 빠졌었고요. 초창기 막 사스가 창궐하고 이랬을 때는 한 10% 정도의 낙폭을 보였었는데, 이제 이것도 좀 우리가 정확하게, 그러니까 요번에 이 코스피도 한 10에서 20% 빠질 것이다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이 2003년을 또 돌아보면 그때는 사스뿐만이 아니라 이제 카드채 사건이라고 다른 또 변수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었고요. 메르스 같은 경우도 이제 낙폭이 컸었는데, 그때 같은 경우에는 또 이재료 말고 또 유럽 쪽에 그리스의 문제들이 이제 결합이 됐었기 때문에 단순 비교하기는 좀 힘들지만 패턴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창기부터 이게 확인되지 않고 뭐 어떻게 치료제도 없고 사람 간의 전파가 되냐 안 되느냐 불확실성이 커졌을 때는 계속해서 유가와 주식시장이 빠지다가 이제 확실성이 나올 때 이렇게 하면은 뭐 파악이 된다라든가 치료제도 있다라든가라는 어떤 한 시점부터 급반등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투자하는 분들도 불확실성의 시기에서는 이 정도 빠졌으니까 뭐 사도 되겠다, 이런 것들은 좀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중국이라는 나라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중국이라는 거대 강대국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제 여파가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하는 거잖아요. 네, 일부 좀 크게 걱정을 하는 분들은 이제 2003년 사스라든가 메르스와는 전혀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2003년 사스 때는 중국 비중이 그때도 컸지만 전체 세계 GDP로 따지면은 뭐 채 5%, 6%대였는데요. 지금의 중국은 중국이 전 세계 시장, 뭐 경제 영향력이라든가 뭐 실질적으로 GDP에서 차지하는 게 15%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중국의 영향력이 커졌죠. 그러니까 우리와 중국 간의 관계도 봤을 때 2003년만 해도 우리의 대중국 수출 비중은 한 15%였었는데 지금은 거의 뭐 25%에 육박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힘이 이렇게 커졌는데 문제 이 진원지가 또 중국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사스 때와는 비교할 수가 없이 훨씬 더 걱정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우려를 너무 우리가 증폭시킬 필요는 없지만 그런 대목, 그러니까 중국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이런 대목은 우리가 좀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증시라든가 유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짚어봤지만 또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당장 사람들이 안 나가고
그냥 집에서 뭐 밥도 해결하고 뭐 식당에 가지 않고 소비가 줄어들면 지난번에 보면 이제 자영업자들이 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고 네. 또 중국에서 관광객들이 또 줄어들면 또 관광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또 타격이 있을 거고 네. 이런 부분도 또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 이번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나오고 가장 걱정했던 것이 자영업자 분들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외출이 폭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메르스 때를 보면 거의 2개월, 3개월, 1분기 정도 가장 창궐했던 때 보면 그때 당시 소상공인 분들의 매출이 70%, 적어도 60% 정도가 급감한 것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 대목이 가장 커서 현재로서는 소비주, 유통주 여기서부터 큰 충격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이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오늘 경제부총리 주재로 또 긴급 회의도 열린다고 하니까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미국 프로농구 NBA의 전설로 불리는 코비 브라이언트가 헬기 추락 사고로 세상을 떠나면서 전 세계에서 추모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소연 특파원입니다. 사고 현장에는 기체 잔해들만 남았습니다. 헬기는 현지 시간 26일 오전 10시쯤 로스앤젤레스 북서쪽 칼라바사스에 추락했습니다. 코비 브라이언트와 둘째 딸 지안나 친구 등 9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전용 헬리콥터를 타고 딸 농구 경기에 가던 중이었습니다. 경찰은 사고 직후 구조대원들이 출동했지만 생존자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 소식에 팬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코비 브라이언트가 뛰었던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 스태플 센터 앞에는 수많은 팬들이 모여 슬픔을 나누고 있습니다. I cried earlier. I'm very sad. I had to come out here and pay respects to the man I, grew up with and enjoyed for at least half my life watching.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끔찍한 뉴스라고 했고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그를 코트의 전설로 기억했습니다. 같은 날 열린 그래미 어워즈 시상식 무대에서도 추모가 이어졌습니다. 당국이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 가운데 사고 지역 주민들은 당시 날씨가 흐리고 안개가 짙었다고 말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구소연입니다. 동해안을 중심으로 눈과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요일까지 계속되겠고요. 내일은 남부지방에, 내일과 모레 제주에도 비나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는 강원 산간 지역에 최고 30cm가 더 쌓이겠고요. 경북 북동 산지와 제주 산간 지역에도 최고 5cm의 눈이 예상됩니다. 비 역시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교적 많이 쏟아지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구름 많고 흐리겠습니다. 강원 산간에는 대설특보 발효 중이고요. 동해안 곳곳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어오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9도, 광주와 대구가 11도로 어제보다 조금 더 오르겠습니다. 북한의 경우 해주와 개성이 8도, 함흥이 7도로 예상됩니다. 기온은 조금씩 떨어지면서 주말에는 다시 영하의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우한 폐렴의 국내 확진자가 4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정부가 감염병 위기 경보를 주의해서 경계로 올렸습니다. 공항에서 곧바로 병원과 자택으로 격리됐던 첫 번째, 두 번째 확진자와 달리 세 번째와 네 번째 확진자는 입국 당시 특별한 증상이 없어서 상당 기간 여러 곳을 돌아다닌 것으로 드러나 추가 감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강원도에서는 2명이 의심 증세를 보였는데 20대 여성은 세 번째 확진자와 약국에서 접촉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수도 베이징에서도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중국 내 환자는 3,000명에 육박하고 사망자는 80명을 넘었습니다. 우한 당국은 과거 이 시기에 3,000명 수준이었던 발열 환자가 15,000명가량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5일 폭발 사고로 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강원도 동해시 펜션의 주인이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직접 가스밸브 마감 작업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부실 시공은 없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신에 화상을 입었던 60대 중상자가 숨지면서 사망자는 6명으로 늘었습니다. 일주일 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검찰 직제 개편안이 오늘부터 시행이 됩니다. 직접 수사 부서 13곳이 폐지되고 형사부와 공판부로 전환이 됩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화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